큰 금융기관들은 거기서 시나리오 테스트할 때 상업용 부동산 뭐 30에서 40% 빠졌을 때 너 얼마 깨져? 이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빠진 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했고 1년이 지나서 빠졌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당금 쌓고 문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30-40%가 빠지는 걸로 또 테스트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사태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제일 크니까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부실 날 것 같은 거 있으면 빨리 자기네들은 털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은행들은 부도가 충분히 나겠구나. 어제 예고해 주셨잖아요.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원래는 이제 그 오피스 얘기를 좀 하고 미국 오피스 시장 얘기를 좀 하면서 상업용. 네, 상업용 부동산 얘기를 좀 하면서 네. 이제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이제 유행을 계속 했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AQR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오피스를 하다 보니까 그거 하나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오피스만 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잘 원래 알고 계셨겠지만 조사를 더 또 하다 보시니까 더 많아졌나 봐요. 뭐. 네, 그냥 대충 이런 뉴스 하나가 난 걸 가지고서 대략으로 얘기하고 네.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더 생겨서 저도 솔직히 이쪽 시장에 대해서 되게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보다 보니까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네. 좀 다른 것들이 생겨서 궁금해지네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단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목 자체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이게 2월 16일 날 오피스 임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 이게 헤드라인 뉴스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오피스가 최악이 끝나면 오피스 옆에 있는 상가들도 끝나는 거잖아요. 최악이.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딥다이브 여기 동아일보 기자님이 쓰신 건데 이게 그 다른 CNBC에서 나온 뉴스들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 쓴 이유가 뭐냐면 CBR이 쿠시먼 그다음에 JLL 이런데 주가들이 8%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요즘은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이던스를 얘기하시는 분께서 사무실 임대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끝났다고 코멘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세 개가 뭐냐면 미국 오피스에서 제일 큰 회사 셋이에요. 네. 오피스 렌트하고 만들고 네네. 비즈니스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주식들이 다 상장이 돼 있고. 근데 급등을 하는 상태가 나왔는데 그때 가이던스 얘기할 때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끝났나? 이제 물음표가 던지잖아요. 이제 나온 지 이거 미국 오피스 부동산이나 상업용 부동산도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스토리가 이거 그렇죠. 위험하다, 네네. 블랙스완이다, 네.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진짜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그 브룩필드라고 IFC 산 자산운용사가 있어요. 네, 캐나다 자산운용사인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된 거를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네. 이제 아예 이게 너무 잘 돼서 돈도 너무 잘 벌고 IFC도 팔고 있더라고요. 한 1조 좀 넘게 번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인데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막 인프라까지 다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조그만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오피스 시장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백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약을 딱 해보면 일단 서두에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공실률이 높아졌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오피스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현대적 요구는 또 뭐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건물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새로 진 건물만 좋아한다. 옛날 건물들이 문제다. 네. 구식 건물들이.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코로나 때문에 입주자의 수요가 감소했다라는 거가 문제라고 계속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예요. 그게 아니라 다 새 건물에만 들어가고 싶다. 다 IFC, SFC 이런 이제 그 그러니까 높고 밑에도 식당 있고 영화관도 있고 공원도 옆에 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건물에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수요가. 네. 그러니까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게 그 이유 중에 이제 설명을 그래서 쭉 해요. 그래서 결국은 구식 오피스의 공간만 공급 과잉인 거예요. 구건물에 있는 오피스만. 신건물은 공실도 별로 없어요. 평상시와 차별화가 확실하게 나고 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제 뭐 오피스 건물을 집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도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그게 과거에 많이 이제 그 9.12 사태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네.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풀면 풀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제일 처음에 이 백서에서 나온 게 미국 오피스 시장의 한계, 네.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서 수요와 공급 부분을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20년을 보면 2022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은 노동통계국 데이터를 보면 1년에 1.4%씩 다 증가를 하고 있다. 수요도 증가하고 있고 공급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공급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거죠. 네. 공실률이랑 이런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의외로 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용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가지 키포인트 잡은 게 뭐냐면 90년대랑 2022년도의 시대가 바뀐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우편 물질 따로 있고 복사센터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복사기 있는 데들 그 다음에 파일 저장소들도 따로 있고 파일이라는 게 이제 종이로 된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넣어놓는 캐비넷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도서관도 있었고 회의실도 따로 있었고 큰 회의실도.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전용되는 공간이잖아요. 안 쓰이는 공간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공간을 각각 다 막 따로따로 쓰고 있었는데 했는데 평상시에는 잘 쓰지 않는 그런 공간인데 네. 그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화되면서 아.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를 저장하고 있는 공간들도 많이 적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건 없어지고 지금은 팬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 그렇죠. 솔직히 한 10년 전만 해도 한국 회사에는 팬트리가 없었어요. 예. 탕비실이라고 불리우는 이상한 커피 먹는 데만 있었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오피스 시장의 현재 렌트나 점유율을 보면은 트로피 건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로피 카테고리는 또 뭐야 이걸 찾아보니까 트로피 카테고리는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 옆에 지하철이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 업무, 놀이 공간들이 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컨퍼런스 센터, 공동회의 공간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고 야외 공간도 좋아야 돼요. 이사간 동네에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편의시설도 좋아야 되고 식당이 역시 중요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식당들이 그 건물 안에 막 있어야 되고 그리고 채광이나 공기 이런 것들도 다 공기정화 되는 건물들 막 이런 건물이어야 되고 건물 또 계획도 좋아야 돼요. 미려해야 돼요. 예쁜 건물이어야 되고 에너지도 효율이 높은 건물이어야 되고 이런 건물을 트로피 건물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가장 뭐 좋은 건 다 갖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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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건물들의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쪽에 있는 뭐 IFC, SFC, 파크원 뭐 이런 건물들인 거죠. 우리로 네. 따져보면. 네네. 근데 보시면은 이게 가격인데 렌트 가격인데 렌트 2배예요. 미국. 그렇겠죠. 네, 2배가 넘고 그 다음에 공실률을 보면은 지금 20% 공실률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여기 있어요. 끝에 제일 싼 렌트비가 있는 쪽에 다 몰려 있어요. 현재 공실률의 상승 요인은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아니야. 그러면 경기가 나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를 찾는 그러니까 퀄리티가 좋은 그래서 여기서 단어를 플라이트 투 퀄리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 국채 살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도망갈 데 없을 때 제일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이제 위기 생기면 이런 거 할 때. 근데 이런 단어까지 쓰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을 갖다가 쓰는 용도가 조금 바뀐 게 협업이나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조금 이제 모여서 그런 거 할 때 쓰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용도가 약간 달라졌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다 그 안에서 오피스라는 게 옛날처럼 자기 자리가 딱 있어서 막 거기서 막 그 일만 하고 이러는 장소가 아니라 약간의 모이는 장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들 처음에는 막 이런 공간만 있었잖아요. 약간 카페테리아 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우리나라도 유행이고 핀테크 그런 스타트업 회사들 가면은 펀딩 많이 받은 그런 데들이 그런 거가 이제 약간 소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이게 뭐 그 수요별로 그러니까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공실률도 차별화가 돼 있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요런 건물만 공실률이 이렇게 높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얘기를 네. 하는 게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 네. 팬데믹에 가속된 기술 채택, 그다음에 오피스 공간의 변화, 그다음에 재택근무랑 유연한 근무 방식으로 해가지고 집을 인테리어를 다 고쳐가지고 했는데 사무실 나오는데 사무실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기가 싫으니까 재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실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후진 건물은. 그리고 좋은 건물은 공실도 안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공실이 일어나는 부분들의 용도는 좋은 건물이 없어서라는 거죠. 가격이 나쁘고 경기가 나빠서 세고가 많이 돼서 사람이 잘려서 없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오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배경에 대한 오해가 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수요에 미친 영향들을 보면은 뉴욕도 2020년도 이후에 고액 쪽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평당 200불 피트당 200불 이상인 임대 성사 건수는 두 배, 5배씩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고급 사무실은 공급이 부족하대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지어진 데 같은 경우는 전체 사무실의 40%임에도 불구하고 공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림을 봐도 결국은 오피스가 문제인데 무슨 문제가 오래된 오피스만 문제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맨하탄의 오피스가 주거용으로 변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02년도에 이제 그 9.11 사태 일어나고 나서 리버티 본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써가지고 금융지구 안에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걸 허락을 해줬었대요. 그러면서 쭉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줘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그 레지던스 그러니까 이제 주거용 스퀘어핏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집수 17.9K라는 게 17,900이라는 게 이 집수예요. 유닛수.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2019년, 20년 하면서 쭉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피스 근처에 직주 근접이 계속 미국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의도도 벌써 이제 그런 레지던스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주거용 통계 같은 경우를 봐도 결국은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요. 맨하탄 내에 있는 주거용이 늘면서 인구 자체도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여의도에 무슨 뭐 아파트 짓고 이러면서 더 늘어날 것처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자리 근처에 인구도 같이 된다. 네, 그래서 네. 브룩필드의 전망은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화가 증가돼서 공간이 변화된다. 네. 그다음에 고급 오피스는 계속 좋다. 그다음에 수수료도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고 매년 올라가고 있다. 네, 공실이 많으면 오피스 임대료가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위 시장, 그러니까 지속적으로는 그 고가 시장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 5번인 거죠. 구식 건물에 대한 과잉 공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풀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푸는 과정에 투자 기회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백서였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다음 거는 이게 2월 17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뉴스예요. 네. G 사무실이 새로운 삶을 얻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약간 외곽 쪽에 있는 오피스로 썼던 대기업들이 오피스로 썼던 데들이 다 공실이 된 거예요.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개발을 해서 단지를 만든 거예요. 전체 오피스도 약간 있고 아파트 있고 타운홈이 이제 그런 타운하우스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쭉 모여 있는 단지로 개조해가지고 다 분양을 마쳤대요. 100%를. 거의 99점 몇 %를 다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없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하이브리드 근무 공간에 따라서 용도들을 계속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시내티에 있는 사무실이었고 아까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세수가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과 레지던스가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환시켜주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 허가해주는 것들이 얘네들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만한 건물들이 어느 동네에 제일 많아 그러면서 쭉 찾아본 게 이 정도 퍼센티지예요. 그 신시내티가 6.9%, 뭐 클리브랜드의 10.8% 이런 걸 다 이제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는 건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뭐 좋은 아이디어고 그렇다 쳐도 이것 또한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다 바꾸면 있을 건지 이것 또한 매치가 될 건지 이것도 좀 하나의 근데 이제 지금 물음표가 저희도 되는데. 보면은 네. 좋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가격만 적절하면.
그러니까 이 가격의 문제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리노베이션해서 새 건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생각을 해봐도 새로 진 단지로만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옆에 구 단지로 안 가고 그 상황과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상업용 이런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뒤쪽에서는 항상 이제 블룸버그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네네, 같이 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점 쪽에서는 결국 이제 뉴욕 뱅콕이 네.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유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부분들을 가져온 게 뭐냐면 이런 디어나 이런 이제 건설 장비들, 소형 건설 장비들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까지는 아니지만 급락을 했어요. 실적 발표되면서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면서 여기 이런 게 왜 이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들어와 있어라고 생각을 해보면 리모델링을 하는 거는 소형 기계들이 필요해요. 대형 이게 굴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인프라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네, 도로 네.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거용이 돼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주거용으로 실제로 전환되는 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간접적으로 이 소형 실적들이 실적들이 그다지 좋지 별로였다. 않다. 예, 이런 거를 고려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그니처로 팔고 있는 트랙터 뭐 이런 어떤 그런 기계들이 있나 봐요. 그런 기계들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호황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이 회사 자체도 인프라나 제조업 건설 쪽, 그러니까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짓고 뭐 길을 새로 닦고 도시 새로 만들고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 공장 계속 미국에 지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증가를 하는데 상업용 시장 같은 경우 둔화가 되고 있어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공실률 높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계속 도시 공실률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투자자는 이런 스턴리트라는 투자자는 오피스 시장에서 1조 달러 이상 손실이 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진짜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생각을 딱 해보면서 제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거야, 그리고 이제 뉴스를 찾아보니 결국 작년 재작년 말만 해도 30%에서 40%가 오피스가 빠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가 엄청 많았어요. 네. 이미 그 전에. 근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얼마가 빠졌어요? 30%가 빠졌어요. 많이 빠진 곳은 30% 이상이 빠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얼마나 무슨 더 빠져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통 부실 자산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 뉴스가 어제도 되게 많이 났어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뭐 20조를 가지고 있는데 1조를 뭐 충당금을 쌓았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고, 그게 여기 나오는 이 오피스들인 거 아니에요. 투자를 한 게. 그랬는데 가격이 30%, 20%, 30%가 빠졌으니까 그걸 충당금으로 쌓은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을 뉴스들이 너무 키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조 터진 거 로스 나서 충당금 싼 거 맞아요. 맞는데 1조라는 금액 자체가 몇 조, 뭐 20조 이런 금액 자체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엄청 크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의 1조는 별로 안 크죠. 대출 전체 자산, 투자 전체 자산에서의 1조나 2조, 20조는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네. 조금 더 중요하게 네. 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있고 네. 그 비즈니스를 누가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대형 금융기관들도 충당금 계속 쌓잖아요. 네, 이렇게 네. 로스가 났잖아요. 네. 부실 건물들이. 그러면 충당금을 계속 쌓아서 이미 나 있단 말이에요. 나 있는데 딴 데서 번 돈으로 여기 메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기관들이 부실이 커져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갈 거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별로 안 갈 것 같은 거죠. 큰 기관들은. 특히 미국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제 결과도 이제 어저께인가 한국은행 자료도 나왔어요. 미국에 있는 한 자료들을 분석해서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봐도 큰 금융기관들은 거기서 시나리오 테스트 할 때 상업용 부동산 뭐 30에서 40% 빠졌을 때 너 얼마 깨져? 이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빠진 걸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했고 1년이 지나서 빠졌죠.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충당금 쌓고 문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서 30-40%가 빠지는 걸로 또 테스트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태가 커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상태가 됐다면
페드도 모니터링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대책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다들 생각에 우리가 과거에 이미 서프라임 때도 봤지만 이벤트만 생겨봐 나도 샀을 거야. 나도 살 거야. IMF 때 샀으면 나도 부자야. 뭐 이런 거거든요.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면 네. 그 당시에 내가 살 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네. 현금 비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벤트가 발생할 거라고 100%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미국도 이벤트 작년만 생각을 해도 생각해 보면 연초에 디플레이션 얘기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챗GPT 나오면서 인공지능이래 이러면서 분위기 딱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쫙 올려가지고 네네. 다 손가락 밟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딱 했을 때 다 또 침체래요. 연말에는. 그러더니 지금 또 엔비디아랑 또 AI가 또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작년 2023년도 초 기사와 지금 기사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업용 부동산 30-40% 빠질 거고 위험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작년에도 올랐죠. 예, 바닥을 치고 반등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코노미가 돌아가는 상태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그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걸 만들면서 더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그러면은 과연 아까 이 리포트를 만들었던 회사들 거기서 만들었던 자료들은 전부 다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준 자료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얘네들이 미국 오피스를 주로 하는 데들이니까 아까 만들었던 뭐 공실률 자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다 CBRE 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장된 회사거든요. CBRE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주가요. 이 회사들의 주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찍어놓은 게 CPI 발표되는 날 금리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졌잖아요. 퍽 내려갔잖아요. 네. 퍽 내려간 다음에 옆으로 쭉 올라가다가 소매 판매 발표되면서 반등을 다 해버려서 고가를 베껴버려요. 전고점을 다 넘겨버려요. 네. 그 다음에 옆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알잖아요. 지난주에 뭐가 나왔었는데 PPI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그쵸? 예, 금리도 올라갔었는데 얘들도 안 빠지고 있어요. 그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PPI 나왔는데 애들이 다 제자리로 가고 안 움직이더라. 네, 네. 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 움직인 것도 똑같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블랙선 모기지 신탁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얘네들이랑 비교해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얘랑의 다른 점은 얘네들은 전고점을 다 넘겼어요. 네. 여기 있었던 전고점, 그러니까 2월 달 전고점이라 그래봤자 이제 가까운 시기예요. 2월 초를 넘겼는데 얘는 못 넘겼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블랙스톤 모기지 신탁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다르겠구나 얘네랑은 네, 실제 네. 비즈니스랑은 왜냐하면 신탁 부분이니까 얘네들은 이제 로스 나는 거 이제 디폴트율 얘기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CMBS 얘기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CMBS가 저런 모기지들을 모은 것들, 쟤네들이 만들어서 비즈니스 해놓은 거를 모아서 펀드에다 넣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디폴트율이 높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그러면 디폴트가 나면은 회생 절차라는 걸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회생 절차가 뭐야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아까 돌아갔던 주거용으로 바꾸던 뭘 하던 공실이 나서 돈이 안 돌면 이거를 리노베이션을 하든 뭘 하든 해서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펀드가. 그럼 기간은 길어지겠지만 그런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하게 존재는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새로운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그 이벤트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좌충우돌하는 상황이 아니라 이게 터지면 이걸 하면 되고 이게 터지면 이걸 하면 되라는 게 페드나 아니면은 이런 펀드 회사들이 굉장히 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냥 오늘 이걸 만들면서 드는 딱 생각은 뭐였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미국이 아니라 딴 데서 발생하겠구나. 아, 쟤네들은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는 다 미국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쟤네처럼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그 상황마다 블랙락 같은 경우 터지지도 않아요. 먼저 자기네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가고 자기네가 제일 먼저 팔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제일 크니까 정보가 제일 많으니까 부실 날 것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자기네들은 털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못하는 나라들 그렇게 못하는 회사들이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조그만 은행들은 부도가 충분히 나겠구나. 많이 나겠구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그 은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개가 부도가 나도 실제 임팩트가 없단 말이에요. 전체 주가랑 전체 시장에는. 결국 큰 은행만 안 망하면 된다니까. 근데 관리도 결국 큰 은행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SBB 사태 때 다 이제 레슨이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상황을 너무 이렇게 특히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될 시각이 됐고, 그 다음에 작년 초 대비,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랑 그 전에 말 대비로 따졌을 때는 이미 30, 40% 빠진다고 나왔던 뉴스들 대비로 따져서는 이미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현재가 이미 빠져서. 그러니까 그때 예상이 맞았던 거죠. 근데 올해도 그러면 여기서 30, 40% 빠진다고 얘기하는 게 맞냐? 라고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예. 그건 이제 판단은 이제 각자 빠질 것 같아 라고 하면 이제 숏을 치는 거고, 아니야, 침체는 없을 것 같아, 이대로 가서 골디락스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주식을 매수하는 상태가 되겠죠. 전혀 지금 뭐 임대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없어는 아니지만 그냥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래라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어디가 좀 더 문제다. 공실률이 높은 건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지금 네. 오늘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네. 그냥 막연하게. 공실률이 얼마야? 네. 이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것처럼 보였는데, 공실률이 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후져서. 여기서의 오해는 그거예요. 좋은 건물이 많고 가격만 좀 싸면 나도 들어갈 건데, 좋은 건물에 들어가려면 너무 비싸고 나머지 건물들은 후져서 난 출근하기 싫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재택할게. 이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어디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계속적으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구나. 오피스조차도, 건물들조차도, 주거공원조차도.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이제 뭐 농기계 그러니까 건설 장비 만드는 네. 회사들 주가 같은 것들도 연동해서 이런 네. 것들을 본다라는 것들도 되게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테이블랩의 케빈강 대표님과 함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